일반 시민들이 핵 공격 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어시설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서울시청 지하밖에 없어요. 우리도 보복을 해야겠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은 눈빛이 쎄하죠. 눈빛이 정말 내일 뭔 일이 일어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눈빛, 진짜 그런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동안 세계 지리를 많이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좀 국내 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었어요. 북한이 서울을 과거처럼 공략할 수가 없다. 예전에 6.25 시절에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다. 다시 전쟁 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6.25 전쟁 때는 그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된 가장 큰 이유가 북한군의 전차 때문이었습니다. 전차. 그때 우리 군은 사실 전차가 한 대도 없었고, 네. 반면에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좀 유명했던 전차가 하나 있어요. T-34라고 소련이 만든 전차였는데 그게 한 240대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앞세우고 사실 물밀듯이 내려왔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당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야포라던가 우리 군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25 전쟁 당시에는 지금이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전차를 막을 수 있는 뭐 대전차 무기, 뭐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도 많은데 거기에 공격 헬기 뭐 이런 것도 많은데 당시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차라는 물건을 또 당시 우리 군 처음 봤기 때문에 공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차만 보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았고. 우리나라는 산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전차는 산을 못 넘을 거 아니에요? 전차도 기동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산을 넘어요? 전차도? 뭐 험한 산악 지역은 넘을 수 없겠지만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이제 주요 남침로가 어디였냐면 개성 문산 이런 데였거든요. 근데 개성 문산 같은 건 평지죠 대부분. 전방 지역 가보시면은 사실 그 강원도 쪽은 산지가 많지만 파주 쪽 가보시면 의외로 평지가 많아요. 그다음에 뭐 야산 같은 경우 낮은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차가 기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 때 남침 루트가 사실 지금도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파주 문산 축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철원 의정부 축선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해안 또 보시면 해안 쪽은 또 평지가 좀 있잖아요. 해안선 쪽으로 보면.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사실 주요 남침 루트로 보고 있는데, 북한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북한군 지상 전력의 한 80%가 휴전선 쪽에 다 있거든요. 그럼 북한은 그야말로 시작하면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군도 보면 대부분의 병력이 경기도, 강원도에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 사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전쟁이든 간에 사실 뭐 최근 22년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러시아가 제일 목표로 했던 게 키이우입니다. 수도. 그래서 그 전쟁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중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 해서 중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전쟁에서 중심을 수도로 보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군도 6.25 전쟁 때 그런 똑같은 개념으로 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재래식 전력으로 보면 물론 이제 북한군이 우리 군보다는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숫자는 많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고, 지금은 사실 이제 전차도 세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뭐 K1 전차는 3세대, K2 전차는 3.5세대 이렇게 분류를 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차들은 보통 2세대, 3세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적 차이에서 좀 확연히 좀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가 압도적인 게 바로 이제 헬기 전력. 그래서 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치 가디언 최신의 공격 헬기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코브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전차 방어 수단들을 많이 갖고 있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자랑하는 게 항상 포병 전력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북한도 포병 전력만 비교했을 때 사실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미 육군보다 더 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포병이 세계 1위입니까? 서방 세계 기준으로 하면 1위고, 또 있어요?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 2,000문이 넘어요. 근데 이 자주포들이 옛날 자주포들도 아니고 신의 자주포로 최신형 자주포가 2,000문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로 따지면 거의 세계 1위입니다. 자주포나 이런 뭐 방사포라든지. 근데 문제는 북한군이 갖고 있는 화포들은 다
좀 노후화된 게 많고, 보통 이제 무기 체계는 30년을 수명 주기로 봅니다. 근데 이제 북한군이 갖고 있는 자주포들은 이 30년 수명 주기를 넘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저는 탄약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55mm 탄약이 거의 막 공급 부족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남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에 대비해서 탄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북한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탄약 보관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탄약고가 굉장히 이제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에 강화된 이런 시설 안에 보관해놓는데, 북한은 보통 그 지하나,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그게 좀 드러났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탄약 가운데 쏘는 거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불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관이 잘못된 것도 있고, 예. 연평도 때도 한번, 연평도 포로 사건 때도 예. 그때도 이제 불발이 많이 됐었고,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포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과연 저게 다 터질지는 조금 의문이 상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제 포와 포의 싸움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포를 쏘면서 온다는 거는 파괴력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들어왔을 때 도심에 대한 타격도 굉장히 좀 상당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특히 서울 예.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많잖아요. 예. 건물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포탄이 떨어져도 예. 포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포탄이 터지면서 그 잔해가 이제 파편이 생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건물들이 방어망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 이렇게 보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지보다 그런 이제 사상자가 좀 적게 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포탄의 효과가 조금은 감소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네. 위성도시를 지은 거다. 네.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어놓은 거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건. 예?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특히 이제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용도가 굉장히 강했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보시면 이제 70년대 보면 예. 서울 북쪽으로 예. 사실 요새화된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파주나 뭐 일산 쪽 가시다 보면 이 대전차 장애물도 많잖아요. 예. 그게 다 이제 60, 70년대에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산 신도시 할 때까지만 해도 경기도 북부 지역, 지금도 사실 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질 때 보면 군부대에서 뭐 이렇게 약간 평가를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산은 그런 용도가 더 강했죠. 어쩌면 이제 그 남북 간의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강했고, 또 한 가지가 파주 문산 이렇게 축선을 보시면 거기는 사실 지금 방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전차를 몰고 내려오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딘가로 우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 우회하는 경로에 일산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김포 쪽으로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예. 일산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군 같은 경우,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화 훈련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이제 경기도 서부전선 쪽을 지키는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전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많이 안 했는데 2003년도 이라크전 때 뭐 그런 경험이나 최근에 새로운 그런 전쟁들의 트렌드에 따라서 한 시가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우리 군도 시가전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신도시들 만든 게 사실은 이제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그리고 사실 이제 빈 땅들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회 경로에 보면은 지금 나 보면 이제 대규모 신도시가 다 들어섰죠. 그럼 파주 운정도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사실 인구 분산의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든 북한 입장에서는 장애물이죠, 그게. 그리고 일단 시가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북한군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전이 그렇게 전쟁의 방해 요소가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소수의 병력으로도 건물 안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심지어 그 2003년 이라크전 때 보면 이제 쿠웨이트에서
바그다드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 주요 도시들을 우회해서 갑니다. 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도시가 아니면 도시 외곽에 빠져나가서 그 도시를 관통해서 가지 않고 외곽 지역으로 계속 빠져나가서 바그다드까지 올라가요. 잘못 들어가면 네.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군도 그런 시가지로 잘못 들어갔다가 사실은 병력 다 잃고 장비 파괴되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2003년도에 미군이 이라크전 때 했던 거 보면 대부분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우회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네. 다시 꼬리를 문다던가 뭐 보급로를 그렇죠. 끊는다던가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지로 전차나 장갑차 네. 몰고 들어갔다가 이제 아파트나 건물에서 뭐 대전차 무기로 공격하고 이러면은 네. 앞뒤만 공격하면 그냥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최근엔 드론도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숨어서 드론 날리기 하면은 와. 그래서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예.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또 양상이 달라요. 거기도 계속 부시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제 시가전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작년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할 때 뭐 언론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시가전에 들어가면은 참패할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군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레바논이라든가 이런 시가전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잘 알아요. 물론 이제 그만큼 피해도 발생을 했지만 예.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스라엘군의 그런 트렌드를 보면 일단 제공권을 이스라엘이 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정말 정밀유도폭탄으로 건물 하나하나를 다 철거를 시키고 있어요, 걔네들은. 근데 지금은 사실 과거와 달리 이런 정밀유도 무기가 너무 예. 발달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의 하단부만 노려서 이렇게 무너뜨리거든요. 미국은 공습할 때 보면 이제 중요한 건물의 예, 예, 일부분만 타격을 하는데 예. 이스라엘은 그냥 건물의 아랫부분.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적이 저항이 심한 건물은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시가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좀 획기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방법에 따라 좀 차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시가전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거는 지금 입대하는 대다수의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은 다 도시에 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예. 반면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 빼고는 사실 대도시가 없잖아요. 그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응이 더 잘 돼 있다라고 봐야겠죠. 시가전에도 능숙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북한군이 만약 우리 시내에 들어왔을 때 놀라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보지 못했던 한국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놀라고 오히려 당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정부 쪽이나 뭐 양주, 남양주 이쪽에도 많이 짓고 있는데 네.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쪽으로도 루트가 내려올 수 있어요? 철원에서 의정부 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철원에서 오면 의정부 네. 라인 타고 다. 그래서 사실 6.25 전쟁 때는 의정부 쪽으로 내려왔었어요. 지금 우리 전방 지역에 이렇게 신도시들이 많다라는 거는 북한군에게 있어서는 거의 지옥 같은 일입니다, 이건.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천의 성벽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로 진입하는 게 쉽지 않고 네. 우리 과거처럼 막 전쟁 나면 서울에서 막 도망가야 돼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제공권 면에서 북한 공군 사실 우리 공군하고 게임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하면 북한군도 그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외곽 순환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외곽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공격하는 입장, 방어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2003년도에 사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이라크전 때. 2003년 이라크전 때 미군이 이제 바그다드를 점령하려고 막 이제 쿠웨이트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이 썬더런이라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 소수의 그 전차와 장갑차 수색 작전 겸 하면서 바그다드 시내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그 어떤 도시든 간에 외곽 도로들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방식으로. 그러니까 바그다드도 좀 비슷했어요. 근데 그런 외곽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점령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시내 중심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시가전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라크군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부를 방어하느라 신경을 쓰느라고 이 외곽도로를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전차와 장갑차를 한꺼번에 확 들어갔거든요. 그럼 만약에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런 외곽도로까지 방어가 잘 돼 있다 그러면 적의 입장에서는 좀 힘든 거고 만약에 그걸 놓친다? 그러면은 한 번에 시내 중심부까지 뚫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곽 순환도로가 뭐 유사시에는 뭐 공격하는 입장에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라크전 때 이라크군이 허를 찔렸죠. 후방에서 들어오니까 에워싸는 거죠. 저기 이렇게. 몰라가지고. 네, 네. 아. 그러니까 기동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 예. 고속화 도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뢰 매설이 안 돼요.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깔끔하네요. 지뢰 매설이 안 돼요. 예. 그 어떻게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3년 때도 미국군이 이제 바그다드로 진입할 때 이라크군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그냥 맨 도로 위에다가 대전차지를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아. 그래서 그걸 이제 쓱 치우고 쓱 치우고 전차가 장갑차가 밀고 들어갔죠. 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고속화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량이나 도로를 폭파시켜버려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사실 이제 지뢰라든가 이런 게 먹히지가 않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서울이나 이런 데 다리 같은 데 보면 네. 그 입구 부분은 철로 돼가지고 지그재그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게 폭파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예요? 거기다 이제 폭약을 넣으면 폭발을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해놓은 것도 많죠. 다리가 퉁 떨어지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대전차 북부 지역 가면 대전차 가면 거기도 보면 그런 폭약을 넣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거기다 넣고 무너뜨리거나 이제 폭파시켜버리는. 또 하나 그 강화도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해안에 그러니까 강변으로 철책선 많이 있고 네. 검문소가 있는데 네. 한강 타고 이렇게 서울로 진입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북한군의 강점 중에 하나가 특히 서해안 쪽에 공기부양정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회해서 이제 김포나 이쪽으로 올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일종의 방해 구조물들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이게 좀 이제 어떤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한강을 타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근데 문제가 한강은 이 보들이 많아요. 아. 수중보들이 많아요. 아, 연어들처럼 튀어나와 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부양정들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수면인데 네. 그 안에는 높낮이가 있죠, 이게. 아. 예. 하구 쪽 보시면은 그런 보들이 있어요. 다 설계가 돼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김포 쪽 보면 운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관문 형식으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공기부양정을 이용해서 이 서울로 들어오는 거는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또 그쪽 그 서해안 쪽으로는 해안 방어도 좀 잘 돼 있고 해병대도 거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쉽진 않죠. 뭐 사실 우리가 또 북한군을 감시하는 그런 정찰 사단들도 지금은 많기 때문에 움직임을 사실 좀 미리 알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약간 번외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뭐 주한미군이나 우리 군이나 뭐 한미연합작전하지만 북한군에 대한 여러 그런 동태들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할 때 되면 이렇게 미국에서 그런 정찰기들이 날라옵니다. 그 정찰기들 날라오는 거 보면 아 북한이 미사일 쏘겠구나 대략 예상이 돼요. 좀 아시는 분들은. 네. 근데 보면 이렇게 날라오면 보통 그 당일날 다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 미국이나 북한의 움직임을 사전에 미리 많이 알고 있죠. 네. 네. 그 뭐 축구공 하나까지 다 볼 수 있다 위성으로. 그쵸. 네,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위성도 있지만 특히 감청자산이나 뭐 통신량이나 이런 걸 보고 아, 북한이 뭔가 하겠구나라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서울 안에도 숨겨진 비밀이 몇 개 있다 들었어요. 네.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다, 일반인들은. 그렇죠. 네. 네, 뭐 숨겨진 게 있다. 네.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네.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서울의 방공망을 네. 보면 거의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강력한 방공망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 꼭대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건물 꼭대기에는 네. 20mm 벌컨 대공포들이 주로 많거든요. 아, 그 무거운 게 올라가 있어요. 버텨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20mm 벌컨 버티는지. 예. 견인식 같은 경우는 예. 주로 20mm 벌컨하고 그다음에 이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우리가 스팅어 많이 얘기하죠. 예. 우리 뭐 미스트랄하고 예. 그다음에 신궁 같은 것들이 아. 주로 이제 건물 꼭대기에 있죠. 그러면 거기에 군인들이 상주하겠네요. 네, 주로 이제 아. 수방사 방공단 병력들이 거기 이제 다 있고. 아, 그러면은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 군사 시설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제 뭐 비밀은 아니고 네. 사실 2013년도부터 군에서도 이제 그걸 홍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홍보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밤에 그 이렇게 경계 작전하는 모습을 사진도 많이 내보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많고 우리 서울 시내에 네. 중요한 데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동대문에도 있고 동대문에도 있다고요? 네, 많아요. 강북 쪽이 좀 많죠. 강북 쪽에 이제 주요 빌딩들 어딘가 네. 이렇게 있고, 그럼 빌딩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보시면 이렇게 주변이 산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번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한번 이 모 언론 사진 기자가 찍어가지고 좀 문제가 된 데 있었는데 이제 그 북한의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예. 그런 포대들도 사실 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전에 보면 그 휴전선 인근에서 네. 뭐 북한이 재래식 미사일을 막 수만 발을 쏴버리면 네.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그것도 많이 막아낼 수 있. 사실은 이제 아무리 미사일이 많아도 네. 중요한 건 사실 발사대 숫자거든요. 아, 네. 발사대 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추정하기로는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이동식 발사대 숫자가 어떤 분들은 한 100대다 아니면 200대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군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00대가 있어도 그게 다 작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그쵸. 3분의 2 그렇죠. 봤을 때 뭐 수리하는 거, 예. 쉬는 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걸 예. 이게 계산해 봤을 때는 그걸 다 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바다를 만들 만큼의 양은 좀 어렵지 않나. 하지만 이제 북한은 이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큰 변수. 그 핵을 요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격하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언돔이라는 걸로 이제 예. 하마스의 로켓을 많이 요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방어 체계들의 문제가 이게 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있는 거지 전부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언돔도 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거 있으면 뭐 전지전능하게 다 막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그러니까 일정 지역으로 몰아서 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요격이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렇죠. 이걸 초과해버리면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물량에 장사 없다. 네. 만약 그런 방식으로 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장사정포랑 탄도미사일을 막 섞어서 쏘기 시작하면 아, 여기에 핵이 어디 있을까에 맞춰보세요.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와. 이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로 이것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 그 우리 지금 삼성역에 보면 한전 부지에 지금 예, 있죠. 지금. 거기에 예. 현대자동차가 왜 예, 땅 100층짜리 사고. 예, 그거. 질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남쪽으로 그 지금 100층 올리려고 했던 뒤쪽으로 보면 예.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어요. 아, 걸리는구나, 각도가. 어떤 게 걸렸냐면 이 레이더가 이제 북쪽을 봐야 되잖아요. 예. 이 레이더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아, 음영지역이 생긴다는 거기 네, 때문에. 그 100층으로 올리게 되면. 낮춰야 되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오케이 짓는 건 좋은데 이제 그때 당시 국방부나 공군에서 짓는 건 좋은데 지금 그 자리에 지으면 이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북쪽을 못 본다. 사각지역이 생긴다. 짓는 조건 대신에 패트리어트 레이더 하나를 더 사줘. 응? 딴 데다 놓을게 그러면. 아.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놓을게. 근데 네.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한 수백억 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현대도 고민을 하게 됐었죠 그때. 네.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제 당시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 부동산 경기도 네, 안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층수를 낮춰서 낮- 짓는 걸로. 네, 낮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물론 부동산 그 경기 원인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이 이런 원인이 패트리어트 있었구나. 레이더가 좀 걸림돌이 됐었어요. 아. 물론 이제 그 공중에 이제 비행기들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주변에 지금 서울 주변으로 그런 이제 KAM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높은 건물 져버리면 이 레이더의 운용에 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있지만 아까 말하는 물량에 장사 없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면 사실 당연할 수가 없죠. 그럼 만약에 터졌을 때 네. 대응에 대해서 그래도 좀 우리 좀 공익적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디로 대피해야 돼요? 아, 사실은 예. 제가 그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 2017년도에 예. 이제 그때 전쟁 위기설이 굉장히 팽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뭐 여러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럼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전쟁 위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딱 2번 전화했어요.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2016년도에 그때 북한 지뢰 도발났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국방부 브리핑룸을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2016년도에 그때 이제 지뢰 도발 북한이 하고 우리 군이 안 되겠다. 우리도 보복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저도 한 몇 년 동안 국방부 출입했지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국방부 이제 아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은 눈빛이 쎄하죠. 눈빛이 정말 내일 뭔일 일어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눈빛, 진짜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저기였어요. 이제 김관진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 말고 이제
그때 무슨 외교안보 그때 하실 때 그때 이제 북한에서 갑자기 최룡해 내려오고 예. 갑자기 막 역전 분위기가 막 바뀌었던 데 있잖아요. 그 전날이었을 거예요. 아, 봤는데 막 그때 이제 한민국 국방장관, 정 국방장관님이 막 대국민 성명 발표하고 그래서 야 분위기가 이거 왜 이러지? 근데 당국자 만나는데 얘기가 내일 정말 우리가 뭔가 보여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옛날 얘기를 지금 해도 되는데 그때 우리랑 미군이 어떤 일을 벌려고 했냐면 괌에서 BOC 폭격기가 출격해가지고 이제 남쪽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랑 한미 공군 전투기가 합류해가지고 휴전선 쪽으로 이렇게 쭉 비행을 하려고 했어요. 아 비행만요? 네, 그 무력 시위를. 아 폭격은 안 하고? 네, 봐라, 북한 네. 봐라. 니네가 잘못하면 네. 이게 그대로 북으로 간다. 아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여보 전화해가지고 여보 햇반하고 생사하고 스팸 빨리 가서 그랬어 진짜. 근데 다행히 북한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날. 나 진짜구나 쟤네들. 아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다. 그러더니 밤에 전화 온 거 아니에요. 전화 와가지고 우리 빨리 만납시다 이래가지고 아. 그날 갑자기 그날 사실 제가 이제 MBN에 네. 상황이 격화되면 이제 출연하려고 네. 전날 미리 연락이 와 있었죠. 그래서 네. 아침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11시쯤 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분위기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17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동해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예비역 분들 이제 한미연합소에 근무하시거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미국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항모 3척을 부르는 거예요. 이 3척을 부르면 전쟁 준비의 1단계로 보거든요. 그쵸. 그 전 세계에 있는 것 중에서 거의 네. 상당 부분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항모가 지금 11척 정도 예. 되었는데 뭐 해군에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예. 삼직제로 돌아가잖아요. 예. 11척에서 삼직제로 해보면 3척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척이면 전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뭐 17년도에 연말에 3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17년도에 사실 이제 북핵 위기가 거의 최고조로 달했었고 사실은 2018년도에 4.27 남북 정상회담 안 했으면 정말 그때 전쟁 날 수도 있어요. 일촉즉발이었었다. 그래서 그 4.27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연합사 이런 데서 실제로 야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저는 예전에 전에 연평도 터졌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미군들이 다 들어왔어요. 네. 그 부대에. 그랬더니 아파치 헬기를 끝도 없이 본 걸 처음 봤어요. 그때. 와, 다 모여있더라고요. 아. 그 이함대 PX가 미군으로 다 가득했어요. 어... 그리고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고장난 배 그냥 엔진 그대로 붙여서 다 나가라. 아 빨리 휴식해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3교대여야 되는데 네. 고장난 거 필요 없고 다 붙이고 네. 쉬는 거 다 나가서 네. 이함대가 텅텅 빈 상태로 다 나갔었어요. 네. 전쟁 나는 줄 알았죠. 그래서 2017년 말에 이제 미군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것도 이제 비사 중에 하나인데 당시 이제 남북 대화를 이제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7년도 말에 북한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진짜 미국이 북한 쳐들어오려고 저러는 거냐. 그래서 사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컸어요. 북한도 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가면 정말 뭔가 큰일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실 남북대화에 나왔었죠. 그러면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전면전을 했을 경우에는 네. 북한은 그냥 종말이에요. 그러면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 상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보면 네. 뭐 동족 관계 이런 거 다 청산해버렸잖아요. 괴뢰 한국이라고 옛날에는 괴뢰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김정은의 약간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남북 대화 해봤는데 남한은 정권이 바뀌면 이게 다 도루묵이 되더라. 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요즘 이제 그 북한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개입하게 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다른 나라인 것처럼 지금 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북한에서 갑자기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다. 네. 그러면은 뭐 대량의 난민이 생기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와해가 되고 예.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대량 살상 무기, 핵, 화학무기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 남아있는 군벌들이 그냥 다 가지고 뭐 어디에 그럴 수 수출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올라가던가 위협을 할 수 있죠. 위협을 할 수 있고 남아서 자녀 세력처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핵 쏠 테니까 돈 내놔라. 비트코인으로 내놔라. 화학무기 쏠 테니까 돈 내놔라. 그러면 예전에는 협상 창구가 하나였다면 지금은 여러 협상 창구랑 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네. 한 90년대 뭐 미국 영화들 보면 네. 소련이 붕괴되고 뭐 네. 러시아가 어지러운 상황이 되면서 뭐 네. 그런 군벌들이 나타나서 네. 핵무기를 갖고 이걸로 막 위협을 하고 네. 물론 이제 가정이지만 자칫하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각자 자기 또 비호 세력들이 또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벌 그 뭐, 뒤에 예, 뭐 예를 러시아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중국이 중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아니면 재건 세력도 있을 예, 거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핵심이 북한군을 목표로 물론 하고 있지만 공동의 적이지만 주한미군은 핵심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제거하냐가 목표예요. 아, 요것만 딱 제거해놓고 나면은 뭐 네. 아예 돼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주안점으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하시는 걸 보면 최근에 그런 대량 살상 무기 제거에 관련된 훈련들을 주한미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그건 인식을 하고 미국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저게 잘못된 방향으로 올리면 예. 이거는 수습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정말 핵이 날라올 수도 있는 상황은 그럴 때 날라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지금 김정은이 결심을 하고 전쟁을 한다면 서울에 핵을 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 저희는 그냥 소시민들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서울에만 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이 핵 공격 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호시설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서울시청 지하밖에 없어요. 서울시청 밑에 벙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민간인을 들어갈 수 있는 벙커는 네. 서울시청 지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지하철 깊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방공시설로 그런 데를 많이 쓰는데 예외적으로 몇 군데가 있긴 해요. 뭐 저기 지금 보시면은 그 여의도 쪽 어떤 마포역이라든가 막 지하 깊숙이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예, 엄청 깊은 데들. 그런 데는 사실은 뭐 생존 가능성이 좀 높은데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 보면 이제 벙커버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GBU-28 벙커버스터라고 우리 군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도 거기는 못 때려요. 너무 깊어서. 그 정도 깊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 근데 문제는 핵은 폭발력도 있지만 방사능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공중에서 요격을 했다 쳐도 그러면 방사능 쫙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천공2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만든 패트리어트 중에서도 팩3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핵탄두를 직접 충돌해서 파괴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로 탄두를 갈아버려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아예 핵탄두를 그냥 갈아버려서 번지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 떨어져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공중에서 이렇게 보통 이제 공중에 터트리면 그게 고도가 꽤 높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3 MSE 최신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km 고도에서 요격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보다 좀 낮은 고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터지기 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LIG 넥슨에서 만들고 있는 천공2 같은 경우, 뭐 사우디 수출하고 UAE 수출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킬로미터에서 직접 충돌로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그렇게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핵이나 화학 무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 진짜 터졌을 경우에 다 요격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서유럽 그다음에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이제 핵전쟁의 공포를 이미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뭐 이런 핀란드, 스위스 가보시면 그런 벙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핵 전쟁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서울 시내에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일반 국민들이 핵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서울은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지금 그 남북 북한 특히 북한이 사실 재래식전으로는 더 이상 이제 우리랑은 게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배경도 재래식전으로 남한하고 해봤자 우리가 손해다. 이미 이제 80년대부터 그걸 북한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핵 개발로 좀 돌아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래식 전력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일례로 그 미군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유지 비용만 봤을 때 제일 싼 게 뭘 것 같아요? 뭐 항공모함, 미육군 사단 뭐 이런 거 다 봤을 때 제일 싼 게 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핵무기가 유지 비용이 제일 싸요. ICBM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한 번 만들어 놓고 관리만 하면 되고 그렇죠. 사람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제일 유지비가 많이 미육군 사단
사람이 많으니까 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핵무기가 개발할 땐 돈이 많이 들지만 유지하는 건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북한도 약지근히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일단은 절대적 파괴력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강하죠. 그 사실은 저는 이스라엘이 이란 최근에 이제 공습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란을 때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트위터에 그런 약간 가상 시나리오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탄두를 탑재한 이 제리코 미사일로 이란 상공에서 빵 터뜨려서 EMP로 이란을 마비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야 이거는 좀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핵을 터뜨리긴 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파괴는 안 되고 네. 어떻게 비물리적 수단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행이구나라고 했죠. 아무튼 그래도 오늘 또 이야기 듣고 나니까 예. 좀 약간 뭐 루머성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대한민국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